저는 시민권 차별론에 일단 동의하는데 저는 약간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 시민권을 인수분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아이디어는 원래 이제 고한석 선배 아이디어였는데 그 책 중에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그 지금처럼 세계화 격동기 기술의 변화와 세계화가 급속도로 된 게 실은 1차 세계전 직전 시기거든요. 이제 그때를 다룬 책 중에 정치가 우선한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당시 좌파들의 엄청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민족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였었어요. 근데 민족주의를 받아들인 쪽이 결국 다 이렇게 이기고 민족주의를 거부한 약간 국제사회주의 노선을 한 거는 거의 다 패배했어요. 근데 시민권을 인수분해한다는 걸 좀 뭐 그냥 두루뭉실하게만 얘기하면 거주권, 사회보험권, 투표권, 피선거권 그런 거를 좀 차별화해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낸다든가 뭐 이렇게 등등등 세금을 내는 사람은 좀 약간 더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2세에 대한 경우는 좀 더 약간 다르게 또 인정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왜냐면 사람이라는 건 어떤 문화, 언어, 인격 이런 게 실은 연동된 게 원래 인간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거를 그 사회가 감당하기가 어렵다 제 생각에. 그래서 뭐랄까 이게 선거의 원리는 단순한 건데 아무튼 상대방이 집권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어떤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속에서 타협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떤 그 PC만을 고집하다가 뺏기는 거는 실제로는 이제 상대방 선거운동에서는 똑같은 거죠. 이게 이제 기본 제 시민권을 인수분해해서 적절하게 어떤 타협책을 찾는 게 필요하다. 이게 기본 발상이고. 그다음에 이민 문제는 그 아직 제가 보진 못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책 중에 직업의 지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민 얘기는 우리가 그때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세계화가 되면서 기술 수준과 숙련 수준이 점점 중요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실은 이민자도 지금 이민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받자 말자와 별개로 받긴 받되 저숙련 저학력을 받을 건지 고숙련 고학력을 받을 건지에 대해서 다르다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우리나라 기술 수준을 좀 높여서 고숙련 고학력을 받는 거는 찬성할 수 있는데 저숙련 저학력을 받는 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제 생각은 약간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도 뭐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시민권 지대라는 거. 그래서 실은 이게 우리가 능력주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허상, 그러니까 뭐 완전 허상은 아니지만 이제 그리고 밀라노비치가 쓴 다른 책 절판된 다른 책 중에 번역된 책 중에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얇고 되게 재밌는 책인데 그래서 밀라노비치가 생 노가다 이 사람이 아무튼 생 노가다를 해가지고 수백 개 나라들의 약 120개 국가의 가구 소득 자료를 다 조사해가지고 그걸 다 평준화한 자료를 만든 거예요. PPP로 달러를 다 환산해가지고 당시 물가 같은 걸 다 환산해가지고 아무튼 평생 노가다 해가지고 만든 게 코끼리 곡선인데 근데 거기서 보면 뭐가 있냐면 계급 갈등이 그러니까 계급적 격차보다 나라의 격차가 더 커지는 시점이 마르크스 자본론이 출간되는 시점이 1861년인데 1861년도에 그 데이터가 역전된대요. 그래서 이제 실은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는 건 1861년부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게 자본론 실간 시점을 이 사람이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그걸 이제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라는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게 좀 되게 이제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의 이제 제가 뭐 이런저런 그 사회과학 걸 하다가 한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리적 특징이 실은 의외로 한국 사회과학에서 매우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공부하다가 많이 느끼는 거고 특히 이제 역사 공부하다가 한국스러운 거 중에 하나가 유라시아,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를 포함한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맨 끄트머리에 있는 나라.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뭐 사면이 바다에 가까운 나라, 특히 분단 이후에는 그 사면이 가까운 바다에 가까운 나라여가지고 이번에 얼마 전에 그래서 유럽은 지금 유럽 전체에서 중도 진보 정치 세력이 집권하고 있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다 그냥 이렇게 우파 또는 구구파 내지는 이탈리아는 그 약간 극자 구구파가 서로 연정을 맺고 이런 완전히 황당한 상황이 있는데 한국은 상당히 건재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그냥 편의상 우파 좌파로 나누면 좌파 계열이 집권하고 있는 아주 예외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의 현재 전 세계에서.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많이 있긴 하지만 난민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보호돼 있다. 그리고 그거는 지리적 요건 때문이었다. 오는 게 너무 멀어요. 그리고 이제 언어가 일단 한국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최저임금을 막 올려가지고 실은 더 지금 이제 뭐랄까 이렇게 유입하고 있는데 아무튼 등등 이제 그런 건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쟁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종섭 씨가 얘기했던 아까 종액위원 얘기인데, 제가 이제 뭐 메이주신이라든가 아편 전쟁이라든가 이제 그 중국, 일본, 한국, 그러니까 조선 포함해서 길게 보면은 우리가 뭐 제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뭔가 외국 거 좋은 거가 될 건데, 한국의 보수 쪽 분들은 미국 거에 좋은 거고, 그다음에 또 그 전 어르신들 일본 게 좋은 거였고, 한국의 진보 쪽 사람들은 유럽 게 좋은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우리나라가 어지간 유럽보다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유럽을 이제 북유럽, 뭐 중부 유럽, 이제 뭐 서유럽, 동유럽, 남유럽 이렇게 네 덩어리를 동서남북으로 나눈다고 치면 우리가 북유럽과 서유럽 일부 국가를 빼고는 우리가 다 더 잘 살고 있어요. 동유럽보다 잘 살고 있고, 남부유럽도 우리가 이탈리아 정도는 비슷비슷하고, 스페인, 포르투갈은 다 제꼈거든요, 우리가. GDP 같은 개념으로.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럼 우리는 거꾸로 그때는 왜 배울라 했을까? 그 불과 한 10년, 20년, 30년, 40년 전만 해도 그냥 우리는 되게 후진국이고 못 살고 우리는 다 후적 빠지고 무슨 뭐 지저분한 종족이고 민족인데 걔네들은 뭔가 다 이렇게 그럴듯했는데, 저는 그냥 단순한 걸 생각해요. 걔네가 돈을 더 많이 벌었기 때문에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라든가 문명 등등은 영국의 1688년 명예혁명 이후부터 영국 문명을 중심으로 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문명이 그냥 전부였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좁혀가지고 식민지 만들고 제국주의 만들었던 그 20세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도 얻어터지지 않고 뭔가 뺏기지 않고 뭐 하려면 우리도 저 새끼를 배워야 되지 라는 거를 그냥 한 이제 1688년 한 대충 1600년경으로부터 본다고 치면, 왜냐면 그 전까지는 동양서양이 따로 놀다가 뒤섞이게 된 계기가 이제 1800년대 초반 그 아편 전쟁을 기준으로 보면 1840년부터인 건데, 동양과 서양의 대빵 국가들이 한판 붙었던 게 아편 전쟁의 역사적 의의라고 본다고 치면, 그래서 한 뭐 길게 보면 한 300년, 대충 한 300년 즈음부터 우리가 이런 거였지. 그 전까지 우리는 어떤 사회냐면 중화 문명권이었던 거죠. 그것도 같은 이유예요. 저 새끼들이 더 힘세고 잘나 보이니까. 그 전까지는, 그래서 그 이영훈 교수의 얘기에 따르면 우리는 단군을 모신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전체가 문명을 따랐지 민족을 따른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중화 문명이 중요한 거고, 이 중국의 조상은 줄줄 외워도 단군이 뭐 하든가 말든가 실제로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뭐 식민지 트라우마 이후에 이제 민족주의를 채택하기 시작한 건데, 실제로는 우리는 지금도 한편으로는 민족주의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문명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넓음에서 서양 문명을 지금 우리 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일종의 이제 헌팅턴 얘기처럼 이 중국 문명 또는 인도 문명, 특히 중화 문명이 지금 파워가 제일 센 건데, 중화 문명과 거대한 유럽 기독교 문명 등등이 이제 그 도전에 국면하고 있다. 그래서 뭐 원리적으로 정답은 없는 거다. 정답은 없고, 이게 이제 그래서 그리고 무슨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독재가 더 좋다라는 걸 우리가 선전선동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독재가 왜 좋은지 중국식 권위주의가 왜 우월한 체제인지 이런 거를 할지는 그냥 그건 저는 진화의 산물이다, 그냥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 뭐 식민지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고, 물론 이제 일제 식민지가 조선보다 더 진일보한 측면도 있고 등등 한 거지만,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이제 제가 자연과학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진보 사관이 아니라 진화 사관으로의 전환이 저한테는 이제 기본 발상의 근저에 깔려 있는 거고, 그런 게 있고,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거대한, 아까 전에 이제 승준 권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기초자본론에 대한 저의 문제의식 또는 그건데, 이렇게 짧게는 노동운동 관점에서 봤을 때 제 생각엔 노동운동이 크게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등장한 이후에 3번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자본가의 폭력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노동삼권의 시대가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노동삼권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산재보험을 비롯한 어떤 노동의 불안, 그러니까 고용 이외의 불안들, 그게 이제 뭐 실업급여라든가 뭐 건강보험이라든가 등등해서 복지국가 쟁취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이 노동을 불안하게 만드는 근원이 뭔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근원을 한마디로 말하면 분업의 재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업의 재편이라는 건 이제 글로벌 분업 구조가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KTX 예를 들었던 거랑 비슷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KTX가 올해로 지금 16년 됐거든요. 뚫린 지가. KTX가 뚫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건강보험 제정이 남아가지고 암부터 무상으로라는 거를
보건의료 쪽에 계신 분들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편의상 암에 관련된 의료비가 1,000만 원 들었는데 건강보험을 해가지고 2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럼 800만 원이 세이브 되잖아요.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KTX가 뚫렸어요. 그러니까 암부터 무상의료와 KTX가 만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5대 병원 집중 현상이 벌어졌어요. 마산, 창원, 울산, 거제에 사는 두 사람도 안 걸리면 다 서울 오는 거죠. 안 벌리면 다 그냥 서울대병원 오고 뭐 연대병원 오고 뭐 다 이렇게 강남 성모병원 오고 삼성의료원 가는 거에서 그래서 지방병원이 초토화돼요. 그래서 이 의협이 그 전까지는 병원 쪽 출신들이 의협 회장을 했는데 그 뒤로 의원 출신들이 의협 회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의협 회장과 마찬가지고 의협이 되게 전투조직인 적으로 바뀌게 돼요. 이 의협이. 근데 KTX가 뚫려서 그럼 이걸 다르게 말하면 가격 통합, 시장 통합이거든요. 경제학 용어를 쓰면. 그러니까 시장 사이즈가 다 분절돼 있다가 이게 사이즈가 커지서 단일한 시장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KTX가 뚫린 것도 시장 통합이고 그게 글로벌 단위로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이 책 내용이고 우리가 배웠던 그레이트 컨버전스도 같은 얘기고 그래서 지금 이 변화 에너지의 본질이 뭐냐면 가격 통합, 시장 통합, 그다음에 이제 그 임금 노동자도 통합되고 자본도 통합되고 시장도 통합되고 가격도 통합돼가지고 거대한 경쟁 격화, 그다음에 이제 비교 우위의 양극화 이런 현상들이 아까 전에 이제 10가지 전망에 담겨 있는 건데 제가 그냥 그거를 쭉 공부했던 거를 정리해 보면 그래서 저는 한 최소한 산업혁명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300년간의 트렌드를 제가 생각하기에 정리하면 이거를 변인 움직였던 에너지를 저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세계화가 계속 진행되다 말긴 했지만 이거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세계화의 개념적 본질은 분업의 공간적 재편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기술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증기기관, 전자기혁명, 화학혁명, 내연기관 혁명, 그다음에 ICT 혁명, 지금 이제 4차 혁명을 포함한 그래서 기술의 변화. 세 번째가 글로벌 폭력으로서의 제국. 그래서 저는 세계화 기술 제국이 실은 이 자본주의 뭐 더 길게 갈 수도 있고 한 300년 내지 400년간의 변인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불평등의 근본 문제는 뭐냐면 세계화 기술 제국과 링크될 수 있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고 세계화 기술 제국과 링크되지 못하고 단절된 사람들 자영업이 됐건 아니면 뭐 저학력이 됐건 저소득이 됐건 그 사람들은 지금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화 기술 제국과 링크될 수 있는 사람을 그럼 세계화 기술 제국에 링크될 수 있는 조건을 그 규정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생각에는 다국어를 쓰는 사람, 그 다음에 다국적 경험을 가진 사람, 그게 네트워크, 그 다음에 거기에 근접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대안의 핵심은 아까 전에 밀라노비치가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인류 역사에서 불평등을 줄이는 방법은 윤범기 기자님 얘기했던 것처럼 재난이에요. 재난, 흑사병, 전쟁 뭐 이런 등등인데 아무튼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그게 당분간은 지금 작동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증세도 어느 정도 한계가 불가피해요. 그래서 윗단에 대한 증세는 어느 정도 하긴 하지만 그거는 뭐 정치적 한계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하더라도 밑단을 끌어올리는 그래서 제가 생각해 가장 중요한 정책을 딱 하나 고른다면 저는 전국민 다국어 정책을 하는 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종의 우리 이제 보통 교육 이제 옛날에 이제 산업혁명 직후에 이제 아동 노동을 철폐하면서 보통 교육이라는 걸 했는데 저는 보통 교육을 재해석한다고 치면 가난한 사람도 다국어를 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다국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중졸이든 고졸이든 아무튼 한국 시민으로 태어났으면 그러면 그거가 다르게 말하면 노동이 국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능력이 뛰어난 애들은 미국 실리콘밸리 가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거보다 한 끝발 어려운 애는 베트남 가도록 도와주고 왜냐면 베트남 가면 또 한국에서 또 한국이라 그러면 또 먹고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일종의 뭐랄까 문화적인 시민권 지대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리아 프리미엄이랄까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만 갇히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 일종의 노동시장을 좀 더 글로벌하게 자기가 좀 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넓혀주는 기초 역량. 그래서 저는 기초 자본을
광의로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기초 자본은 자산 개념이거든요. 자산 개념인데 그냥 부동산 자산과 금융 자산이에요. 돈인데 저는 그거 이전에 기초 자본이 있다. 그게 역량이다. 역량. 그래서 기초 자본, 그러니까 문제 의식은 이제 밀라노비치랑 비슷한 건데 밀라노비치는 그거를 이제 그리고 심상정 후보도 무슨 뭐 돈 주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저는 다 쓸데없는 거다 그거. 그래서 가장 진짜 기초 역량은 기초 역량으로서의 다국어 경험과 다국적 경험을 아주 가난한 사람에게도 도와주는 거, 국가가 책임지고. 그게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우리가 그 리처드 볼드윈적 문제 의식으로 가진 이제 기초 자본의 우리가 정치적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